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치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예.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가을도 안 됐는데 야식 먹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빠지겠죠. 그래야 될 텐데 그땐 또 천고 연미비의 계절이어가지고 많이 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 얘기 좀 해봅시다. 요즘 주변 선배들한테 은퇴 이후가 걱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은퇴 이후에. 근데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딱 하나 집밖에 없다. 당장 퇴직하면 생활비가 막막하다. 돈 나올 데가 없다. 현금 나올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법이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다?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그러니까요. 있으세요, 집? 있어요. 네. 정말 근데 아직 다 내 제 집은 아니고. 아니 뭐 자기 집인 사람 이 사람들도 결국 다 자기 집이겠어요. 아직 갖고 있겠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살면서 뭐 노후, 주택, 자녀들 교육 뭐 등등등 생각하면 그걸 내 월급으로 다 어떻게 해결해. 그런데 집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뭘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집 한 채만 마련하셔도 저는 노후 준비의 절반 이상은 끝났다. 그래요? 네.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 덕분에. 주택연금. 네, 내 집을 담보로 이제 매년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집 소유권을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진짜 딱 60이 됐어요. 은퇴했다고 치고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가진 건 집 한 채. 만약에 집값이 5억이다. 이거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쓰자니 내가 살 곳이 없고 그렇다고 5억짜리 집에서 3억짜리로 이사 가자니 마땅한 집이 없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대출이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만약에 2억 정도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2억에 대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20년이고 30년이고 나눠서 갚아야 되고 그 2억이 내가 당장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2억 중에 난 100만 원만 필요한데 나머지 1억 9,900만 원은 원금 상환하는데 갚고 있고 근데 사실 뭐 뱀이 꼬리 물고 이렇게 자기 살 먹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주택연금이란 건 뭐냐면 대출이기는 해요. 대출이긴 한데 그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2억 이렇게 꽂아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2억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이번 달에 100만 원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조금 붙을 거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받으면 누적 2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조금씩 붙을 거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매달 대출을 받는다. 근데 그걸 번거롭게 매달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씩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담보를 일단 한번 맡겨놓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끝나게 됐다. 사망했다. 부부 모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 집을 갖고 가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잠깐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궁금한 건 뭐 2억 뭐 한도로 해가지고 100만 원씩 매달 준다. 근데 아까 죽을 때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2억 다 채웠을 때는 끝이 아니라 계속 줘요? 계속 줘요. 뭐가 남아요? 그럼 나라 안에서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집값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연금액을 조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 처음에 주택연금이 한 2007년 정도에 생겼을 때에 비해서는 연금액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수명이 꽤 길어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정해진 연금은 내가 신청했다. 그럼 그 이후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사실 내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할수록 이득이겠네요? 집값이 높을수록 빨리 할수록 이득일 수도 있는데 빨리 하게 되면 연금액이 그만큼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60세에 신청하는 것과 70세에 신청하는 것 집값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60세는 좀 덜 나오겠죠. 기대 수명이 길수록 덜 받는다. 그렇죠. 이분은 뭐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대 수명이 60세에 받으면은 최소한 40년인데 70세에 받으면 30년이니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 나눠주는 게 처음에 60세에 신청했을 때는 좀 박하죠. 나이 많아서 신청하긴 하지만 신청해도 돈 많이 좀 기분 나쁘긴 하겠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100만 원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줘. 80세 정도에 신청하는데 한 7, 8억 정도 되는 집을 신청하면은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어차피 빚인데 잠깐만 7, 8억인데 400이나 줘요? 한 달에? 80살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사이에서 거의 380만 원 가까이 줍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건 굳이 그렇게 사실 묵혀둘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거든요. 주택연금
신청 나이가 되면 60세가 되면 바로 그냥 신청을 할 거예요. 네. 국민연금도 나이 제한이 있군요. 예,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막 40세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 나이 제한 뭐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쓰자. 예, 요즘에 뭐 파이어족이라는 게 조기 은퇴라는 거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일하지 말고 빨리 놀자. 좀 빨리 좀 놀자. 네. 없는 돈 약간 덜 받더라도 아껴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들 만족도는 어때요? 이게 제가 사실은 주택연금의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주택금융공사에. 그래서 뭐 좋은 쪽으로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 받은 건 10원 한 장 없습니다. 가끔 자문위원이니까 식사 같은 거 하면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50만 원짜리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은 이제 행사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의견 수렴들 주택연금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냐, 네. 뭐 장단점이 뭐가 있냐 이런 이제 의견 수렴들을 듣는데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주택연금 수기 같은 거 공모전 하면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족도는 사실상 그 당사자들도 굉장히 높고 자녀들도 굉장히 높아요. 자녀들은 약간 미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거 내가 물려받을 건데.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부모님이 사실 수명이 길어졌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이게 지금 탄생한 지 무슨 뭐 50년, 100년 된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는 어머님들도 많단 말이죠. 일을 직장생활 안 하셨으면.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수명은 길어져서 정정하시고 생활은 하셔야 되는데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생활비는 못 드리겠고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는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확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네. 내가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생각을 이제 고쳐 드시고는 그걸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쓰고 어차피 남은 거는 또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걸 상속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네. 신청을 해서 연금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받은 연금액이 죽을 때 가서 보니까 7억 8억 받았다. 그래도 더 내세요 하진 않아요. 자녀한테 물어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연금을 받았더니 한 2억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차익이 3억 있다. 혹은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10억, 20억 됐다. 그러면 차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돌아가야 될. 잠깐 그 기준은 뭐예요?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입니다. 진짜? 네. 왜 대부분 이런 제도 보면 공시가 그래, 이래가지고 공시가니까 별로 안 올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후려치기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세금을 낼 때는 물론 공시가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그래도 현재 가치를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건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와, 주택연금, 국민연금 되게 좋다. 갑자기 국민연금까지. 그것도 약간 나중에 물가 오르면 그거 다 산정해주잖아요. 물가 그렇게 사실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후하게 퍼져서. 주택연금도 좋네. 주택연금 받으려고 집 사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후와 주택과 뭐 다른 것들을 다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월급 꼬박꼬박 저축 잘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 돈 모아가지고 지금 전세인데 돈 좀 모아서 조그만 집이라도 얻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노후 준비다. 그러게요. 저는 집만 있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왕이면 오를 집을 사야 되는구나. 아니죠. 사실 내 입장에서 떨어질 집 사는 게 좋죠.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신청할 당시에 피크를 찍고 떨어질 집.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좋죠. 이제 뭐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네. 우리 이거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집을 가지셨는데 나 네. 자녀한테 이 집 가진 게 이 재산 집밖에 없어. 이거 물려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생각 고쳐 드셔야 되는 게 네. 수명 길어졌어요. 이제 100세 시대예요. 네. 저희 할머니도 90살이 넘으셨는데 정정하세요. 네. 진짜 앞에 노인정 이런 데 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집을 안 갖고 계시지만 만약에 집을 물려준다 100세에 물려준다라고 하면 자녀가 70세야. 네, 자녀 칠순잔치 할 때 집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30, 40대에 물려주면 경제적인 보탬이 되겠지만 네. 그때 물려주게 되면 사실 뭐 없는 것보다야 좋겠으나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그 부양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가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시는 게 차라리 낫죠. 아까 이게 대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적정가 정도 받았다가 뭐 나중에 상환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모두 상환하시게 되면 네. 상환의 개념이기는 해요. 이제 빌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여지껏 아버지 어머니가 쓰신 연금 플러스 여기에 쌓인 이자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네. 뭘 주냐?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거 경공매로 넘겨가지고
처분한 다음에 그 차액 드릴까요? 음. 아니면 자녀분이 가져가셔서 시장에서 파실래요? 근데 경공매로 넘기게 되면 우리가 사실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감정가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서 처분하고 차액을 달라 그러면은 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녀분들이 네. 그 집을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상속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받은 다음에 시세 팔고 그 판 나머지 차액이 있으면 그거 이제 갚고 그거 나머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진짜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네. 그 주택 그 가격보다 예,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시고 끝나면 네. 사실 그때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아까 부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집 주인이 만약에 서현미예요. 네. 근데 서현미 이름으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서현미 남편이 있는데 서현미 이름으로 받았고 서현미가 일찍 죽었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승계됩니다.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부부 나이가 동갑이면 네. 60세 신청 이때 연금이 똑같잖아요. 어차피. 네. 그런데 만약에 부부 나이가 다를 경우가 문제예요. 네. 10살 연하 남이랑 결혼을 했어요. 10살 연하 남. 신청을 하려고 딱 보니까 주택연금 기준에서는 이거 60세인 서현미한테 지급을 해주려고 보니 이 서현미가 사망하게 되면 10살 어린 남편한테 계속 줘야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예.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 연소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연소자가 60세가 됐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종신은 55세 기준입니다. 네, 55세 기준이기는 해서 그래서 어린 사람이 만 나이 55세가 지나면은 그때 신청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몇 세에 신청하든지 두 부부 간에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그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이 꼼수 못 쓰게 만들어놨구나. 진짜 이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꼼수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아내가 있고 B라는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네. A가 사망했어요. 네. B가 주택연금을 승계받았는데 네. B가 C랑 다시 재혼을 해. B가 사망해. 그럼 C한테 승계되냐? 이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편법은 안 된다. 그렇구나. 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만약에 뭐 정말 다양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었어. 네. 근데 우리 아빠가 재혼을 했어. 네? 그러면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이제 상속받으려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못됐긴 하다.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네. 주택연금을 어쨌든 신청하기 전이든 후든 재혼이든 아니든 어머니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사망했네. 근데 네. 그분이 하필이면 주택의 뭐 공동 소유자나 아니면 100% 소유자다. 지분. 네. 이분이 사망하셨을 때 원래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일정 부분 지분의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 이렇게 해서 1.5 대 1 이런 비율로 배분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 주택연금의 핵심은 그 소유권이 바로 부부한테 남편에서 아내 혹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로 이전이 돼야지 승계가 되는 건데 네. 소유권이 분산되면 이건 안 돼요. 네. 그런데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네. 그때는 연금이 끊겨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정말로 자녀들이 네. 우리 새엄마 새아빠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의 것, 우리 어머니의 것이었는데 왜 당신한테 연금이 지급되느냐? 우리 지분을 다 해서 주택연금이 끊기는 사례가 과거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연금은 상환을 해야 돼요. 여지껏 받았던 거는. 누가? 그럼 이제 자식들이? 물려받은 그 지분 비율대로 알아서 이제 상환하겠죠. 그럼 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마치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분 가져가니까 그래 그럼 대출도 같이 그 비율만큼 가져가. 대신 우리한테 갚긴 갚아야 돼. 그 채무까지도 다 가져가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나왔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근저당권 방식이고 네. 신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행정적으로 아예 소유권을 네. 주택금융공사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면은 소유권 주장을 못하나? 못하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서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라. 네. 라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계속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만약에 신청을 하시는 게
이래저래 좀 유리하기도 하고 비용도 좀 더 적게 들어가요. 신탁 방식이. 왜요? 그 근저당 방식은 근저당 설정비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덜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것도 돈 좀 아낄 수 있는 신탁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녀 간의 분쟁 뭐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분쟁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싫어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자녀들 그 눈치 보여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자녀한테 좀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집 하나 보고 있는 자녀들한테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쓰고 가세요. 라고 하시는 김현우 소장님이 효자여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만 못된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그러면 그 회초리 맞아야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주택연금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주택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내 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거실까지만 내 거다. 그렇죠. 예, 대출이 조금 아직 껴있는 대출이 껴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원칙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그 집이 100% 내 거야 돼요. 깨끗하게. 그런데 만약에 5억짜리 집에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남아 있어. 그건 너무 아깝다. 네, 그거 갚고 오세요 이러면 네. 그거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퉁치는 방식으로 5억 중에 5천만 원 대출이 있으면 이 집 빼고 4억 5천짜리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나 5억짜리 집인데 4억이 대출이야.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이별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대출을 받으러 가도 LTV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집값의 몇 %까지만 대출이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대출 받을 때는 규제에 의해서 지역별로 뭐 60%, 70%, 80%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그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요. 그게 대출 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60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5% 정도? 5억짜리 집이면은 한 1억 2,500 정도가 대출 한도로 잡혀요. 그거를 이제 평생 동안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인데 1억 2,500만 대출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이것만 줘? 근데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 사실은 평생 사는 동안 나는 그 권리가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 집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는 뭐 자금 회수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데 자 집값의 한 25, 쉽게 얘기해서 30%로 할게요. 5억짜리 집인데 1억 5천을 평생 동안 나눠준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다. 6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출 한도가 1억 5천이었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액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출이 있을 때 대출 상환 용도는 그러면 얼마까지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인출한도 30% 네, 그거에 90%까지 최대. 그러니까 전액은 안 돼요. 그렇구나. 전액을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은행에 받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액은 안 되고. 네. 그래서 대출이 조금 껴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내가 집값이 8억인데 3억 정도 대출이 있어. 네. 이거 어떻게 갚을 수는 없고 이거 연금을 받으려니 연금 한 푼도 안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도 그냥 줄여서. 8억짜리 집 팔고 뭐 5억짜리 집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연금이 목적이라면. 예, 그렇죠. 근데 5억짜리 집은 우리 단지 내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 찾을 수 없어. 그러면 대출을 한 1억 정도 끼고 6억짜리로 이사를 가서 연금액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걸 퉁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5억짜리로 갈 필요는 없이. 그렇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만 맞추면 되니까. 네네. 예. 이자는 어느 정도예요? 이자가 사실은 낮아요. 그러니까 CD 금리 혹은 코픽스 금리 플러스 뭐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는 낮은데 문제는 여기에 보증 비용이란 게 들어가요. 그 보증 비용이 뭐냐면 약간 보험료 같은 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봤을 때 우리 막 대출할 때 하는 그 보증 비용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보증은 뭐냐면 일단 죽을 때까지 주겠습니다라고 주택금융공사가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나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과학기술이 130세, 150세, 뭐 200세 네. 뭐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보증 비용을 조금 받거든요. 네. 그게 연간 0.75% 정도 대출받은 잔액에. 근데 결국은 이제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그 정도.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3% 후반, 맞아요. 4%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움직여요? 변동이에요? 네, 변동이에요. CD 금리 혹은 코픽스 금리 정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는 뭐 3개월마다 혹은 1개월마다 한 번씩 변동을 하게 되니까 변동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고정은 없고 고정은 변동이에요? 없어요. 네. 무섭다. 요즘에는 되게 셌겠네요. 그럼 한창. 그래서 이 주택 연금을 신청하실 때 저거 비추하는 것들은
앞서 대출을 상환 퉁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퉁치게 되면 사실은 그냥 5억짜리 집을 4억 5천으로 봅니다. 이게 똑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자까지 다 계산하는 그렇죠. 거죠. 그 대출을 은행에다 대신 갚아줬잖아요. 네. 5천만 원어치. 그럼 그 5천을 미리 받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자가 붙는데 복리이자로 붙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관혼상제, 자녀가 결혼한다. 그것도 돼요? 네. 혹은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프다, 뭐 질병인 이런 이유로 네. 일부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목돈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받게 되면 이 목돈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나도 내가 받은 연금액 플러스 인출한 목돈 여기에 붙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 상환 용도로는 활용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목돈을 인출할 일이 생기더라도 네.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네. 이럴 때에도 주택연금 가입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래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좀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네. 기존의 가입자가 취소를 합니다. 그렇겠죠. 네. 나 이게 5억에 가입했는데 그치. 아니 눈 뜨고 일어났는데 집값이 8억이 됐어. 네. 이게 60세에 신청하면 1억당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네. 19만 8천 원인가 그래요. 5억이라고 한다면은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오는데 이 집값이 8억이 됐네? 그러면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취소하면 그냥 그 돈이랑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태껏 받았던 연금, 네. 거기에 붙은 이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가입할 때 초기 보증 비용이 있어요. 가입 네.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집값의 1.5%예요. 아. 이게 좀 세죠. 근데 집값이 그거보다 확 올라버리면 네. 그거라도 취소할만 하지. 네, 물어내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엄청 하려고 막- 하겠죠. 맞아요. 막 몰려들어요. 어. 네, 막 몰려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지방에 집 있으신 분들 앞으로 사실 막 오를 일이 엄청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있죠. 네. 그런 곳들은 사실 내가 집을 그냥 갖고만 있고 네. 시세 차이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계시다. 진짜 근데 실거주 용도로 사실 가지고 계시죠. 그냥 어떻게 보면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대출도 네. 다 갚았어. 집도 깨끗해. 맞아. 현금화를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재산세만 내는 거거든요. 네. 이걸 현금화 하려면은 거실 좀 잘라 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하숙을 치거나. 아니면 주담대 또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주담대를 받게 되면 목돈을 받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저 이번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요. 100만 원만 대출 좀. 아니, 주담대 한 번 땡길 때 몇 억씩 땡겨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땡겨놓은 문제가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고 다음 나오니까. 달부터 갚아야 되고 언젠가는 만기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 못 갚으면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쵸. 평생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곱하기 뭐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조금 못 되고, 그다음에 70세, 60세, 80세 정도면 한 30만 원 정도. 아니 70세 정도면 30만 원 정도. 억당.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예. 깨끗해. 네. 뭐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지금 3억에 50씩 받고 있어요. 월세를. 네. 네. 그 집 주택 아니 됩니다.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룰은 네. 그 집에 살아야만 해요. 아, 그래요? 예. 하숙 치는 거는요? 하숙은 가능해요. 그 보증금 월세는 없는 월세는 가능해요. 이 집에 내가 계속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도 가능하고, 다만 이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가 있기는 해요. 내가 아플 경우.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안 돼요. 고객님 여기 사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네. 아니면 자녀의 봉양. 그러니까 자녀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집 비워둬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집이 비었는데 월세라도 받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보증금 없는 월세. 왜냐하면 이 집에 대해서 근저당권은 이미 주택금융공사가 하나 다 설정해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는 후순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 집주인의 개인적인 그 재무적 역량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증금 있는 월세는 안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 없는 월세로 들어간다. 하숙이 그런 예죠. 네. 그렇게 쓰시겠어요? 뭐 이 집주인 입장에서만 그래 뭐 보증금 없으면 어때? 월세 설마 밀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근저당 방식이고, 넘긴 경우. 네. 신탁 방식 넘긴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런데 다만 그 보증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게 돼요. 대신에 월세는 나한테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더 이득 아니에요? 사실 신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비워 놓을 수 있는 그 사유에 해당해서 집을 비울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주택연금이 개선되면서 한 가지가 좋아진 점이 뭐냐면, 그 사유 중 집을 비울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경우에 완전 이득 아니에요? 네, 실버타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요즘에는 건설사들이 신문기사 자세히 보시면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땅 이런 거 역세권에 있는 거 아파트 주택을 지을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월세 좀 세게 받는 거죠. 여기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요즘에 PPL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것도 광고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못해도 한 달 관리비가 월세 포함해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때는 세를 놓을 수 집을 있어요. 비워줘도 돼. 와.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요. 내가 주택연금을 한 150 받고 있었는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250만 원이네? 그럼 100만 원 어디선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 비웠으니까 세 주면 퉁 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면 그럴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집도 있고 돈도 좀 있는 노인들은 노났네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제도들은 뭔가 여유가 있으면 너희들은 좀 빠져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값에 제한을 둡니다. 가입 기준. 막 20억짜리 집을 할 수는 없군요. 공시가 어디까지예요? 기준 12억 원 이하. 이것도 결국 종부세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데 공시가 12억이면 시세로는 한 15억, 16억 정도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가입 가능하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막 유명한 곳들 아니면 16억 되는 집 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될걸요? 아마 주택연금 왜 집을 왜 내가 지금 코인에는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사 가시면서 사실 뭐 그분들 위해서 지금 종부세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떤 분들한테 주택연금 추천하시겠어요? 가입은 어디로 가서 하면 됩니까? 어떤 분들한테 나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다. 혹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 갖고 계시고 현금 자산 별로 없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다. 도와드릴 수 없다. 자식된 도리를 내가 하기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 그런데 부모님이 잘 개의치 않아 하신다. 그럴 경우에 부모님을 좀 설득하셔라. 그럼 어디 가서 가입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그 지사들이 있어요. 주택연금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뜨고 거기에 각 지사 안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가서 부모님 모시고 가서 상담 받으면 거기 상담해 주시는 지사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자세하게 뭐 이전에 가입하셨던, 이게 2007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뭐 데이터도 많이 쌓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가입하시고 어떤 뭐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설명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편견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가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날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나요? 그럼요. 이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60세는 1억당 20만 원, 70세는 1억당 30만 원. 공식처럼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65세는 20만 원과 30만 원 그 사이일 거 아니에요? 25만 원 정도.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집값이 5억이야. 그럼 3, 5, 15, 150을 평생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급 방식도 다양해요. 이거는 종신토록 똑같은 금액 받는 방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좀 후하게 받고 뒤에 가서는 좀 박하게 받는 전후 후박형. 약간 원리금 분할 방식이냐 뭐 원금 처음에 분할 많이 받고 나중에 좀 줄어드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난 젊을 때 놀아야지. 젊을 때 놀 거야. 그 생각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병원 다니고 이러면 돈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뒤에 좀 후하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되게 쏠쏠한 제도 같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노후와 집을 갈라놓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모으는데 이걸로 집 한 채 살려고 하는데 노후 준비는 언제 하지가 아니라 그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그게 노후 준비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